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인플레 끈질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한 주였어요. 화요일에 미국 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둔화세는 유지했는데 둔화 폭이 너무 미미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가 빨리 꺾여야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앞당겨진다. 이런 마음으로 다 주목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자, 전체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1년 동안 물가가 3.1% 올랐다는 거죠. 12월에는 3.4%였어요. 그러니까 12월의 1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1월에 둔화됐다. 상승 속도가 좀 더뎌졌다. 이런 거죠. 이건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코어 CPI는 3.9% 상승했어요. 12월에도 3.9%였습니다. 그래서 코어 CPI는 변동이 없었다. 여기서 많이 실망을 했고요. 진짜 더 많이 실망한 거는 월간 CPI 12월 대비 1월의 물가 상승률 0.3%였어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전망은 0.2%였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고요. 코어 CPI도 마찬가지예요. 0.4% 월간 상승을 해서 전망 수준을 역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완전히 횡보하고 있는 그래프죠. 코어 CPI나 전체 CPI 모두 인플레 쉽게 안 물러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고요. 자, 내용 조금만 들여다보면 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주거비와 슈퍼코어 상승률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자, 주거비 보면 여기 쉘터입니다. 12월의 월간 상승률 0.4%였는데 1월에는 0.6%가 됐습니다. 주거비 둔화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번 달에는 오히려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서비스, 코어 서비스에서 주거비를 뺀 나머지 서비스, 연준이 이걸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슈퍼코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슈퍼코어도 12월 대비 1월에 다 올라버렸어요. 와, 이거 서비스 물가 정말 안 떨어지는구나. 자, 서비스 외에 재화 물가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아예 떨어지고 있어요. 디플레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 서비스 때문이다. 이 서비스 정말 끈질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데이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니까 시장은 상당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주가도 하락하고 그랬는데 이틀 후에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스 전망은 0.3% 하락할 걸로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달 대비 12월 대비 0.8% 하락했다는 겁니다. 12월에는 소매 판매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때 자동차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를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면 1월에 어떻게 될까? 이코노미스트들은 자동차를 빼면 1월에는 플러스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빼도 12월 대비 0.6% 하락했더라. 이건 상당히 큰 하락이다. 1월에 미국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때문에 쇼핑하러 나가지 않아서 소매 판매가 준 거다. 이런 추측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추위 때문이었다면 왜 온라인 매출까지 줄었을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1월 감소 폭이에요. 그리고 센트루이스 연은의 같은 날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1월의 산업 생산도 감소했습니다. 12월 대비 0.1% 하락했는데 이게 하락폭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코노미스트 예상은 0.2% 상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노동시장 굉장히 견조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노동시장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데 왜 소매 판매는 줄었을까? 지금 데이터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시장도
발표된 데이터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소매 판매 데이터와 노동시장 데이터,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데이터라는 게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금요일에는 어떤 데이터가 나왔느냐? 생산자 물가 지수, Producer Price Index가 반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적으로는 둔화세 유지했어요. 서비스에서는 좀 올라갔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에 0.1%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디플레가 있었던 거죠. 그냥 상승 속도의 둔화가 아니라 아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상승을 했다. 그래도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좀 우려스럽죠. 이코노미스트들 예상은 0.1%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도 조금 오를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또 금요일에 나온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1월의 주택 신축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8%나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1월이 추워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택 신축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주택가격 둔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뉴스인 거죠. 자,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물가와 금리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 정말 집요하구나. 마지막 1마일, 라스트 1마일에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다. 이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차입 비용 상승에 둔감하다. 그럼 앞으로 서비스 물가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립금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중반에 중립금리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추기지도 않고 냉각시키지도 않는,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금리 수준. 혹시 미국 경제의 중립금리가 상상한 거 아니냐. 중립금리도 올리고 목표 인플레도 좀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8월 연준 잭슨홀 미팅에서 이 질문하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린 그런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이 얘기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끈질기게 제압되지 않는다면 목표 인플레 수정하고 중립금리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주에 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다시 달러당 150엔 상향 돌파했습니다. 미국 인플레 데이터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오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했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4.3%대로 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는 강세가 됐고요. 엔화는 하락했습니다. 지난 15개월 사이에 세 번째로 150엔에 도달한 거예요. 15개월 사이에 3번.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3번이나 150엔 돌파했다는 거고요. 이 150엔에 근접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환율에 개입을 했어요. 엔화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랐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일본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난 1년 동안 일본 중앙은행 BOJ가 10년물 수익률 곡선 통제,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계속 올렸습니다. 상한선을 올렸어요. 0에서 1%까지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1% 간 적은 없어요. 현재 0.75%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일본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다시 한번 10년물 수익률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이 폐기되는 겁니다. YCC를 폐기했는데 일본 경제 다시 디플레에 빠진다?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YCC 어쨌든 유지하면서 금리도 지금 수준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환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최근 일본 인플레가 기대 이하입니다. 일본은 인플레가 올라가길 원하는데 최근에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고점이 4.3%, 4.2% 이랬는데 지금 2.2%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더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환율에 개입하지 않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일본한테는 올해 임금 인상률이 관건입니다. 일본 춘투 곧 시작될 텐데 작년 춘투에서는 30년 내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 시연했습니다. 여기에요. 3.5% 넘게 임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인플레가 4%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실질 상승률은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임금 상승률에서 인플레를 빼면 실질 상승률 나오는데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3%대 임금 인상 다시 한번 해낸다면 실질 임금 상승률도 플러스가 된다.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 상승 그대로 방치해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엔화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광범하게 엔캐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값싼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파킹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어내는 거죠. 자, 최근 2년간 엔화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일본 주식시장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플러스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그 나라 통화로 투자했다. 최고가 S&P 500이고요. 바로 밑에 멕시코 페소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환전해서 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드풋이라는 얘기 있죠. 증시가 하락해도 연준이 원래 가격대로 팔 수 있게 해줄 거다. 연준이 증시를 방어해 줄 거다라는 것을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패드풋. 일본인들도 BOJ를 같은 방식으로 신뢰한다. 갑작스러운 엔화 반등을 좌시하지 않을 거다. 우리 투자 재산을 보호해 줄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정부는 그대로 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나온 뉴스가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 CEO죠. 샘 올트만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금을 받겠다. 모금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금액이 5조에서 7조 달러. 사람들의 첫마디가 이게 도대체 얼마야? 액수가 하도 크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잡힌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자, 5조에서 7조 달러. 원화로는 무려 1경원에 근접하는 돈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조금 넘고요. 애플이 2.8조 정도 됩니다. 2.8 트릴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이 금액은 기업 수준의 돈이 아니에요. 국가 수준의 돈입니다. 자, 왜 샘 올트만이 이런 제안을 했느냐. 지금 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인간 인지 능력에 비견되거나 그걸 넘어서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에 필요한 AI 칩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걸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5에서 7조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설계업체 만나고 제조사 만나고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참여까지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레이트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샘 올트만은 요즘 회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워싱턴 DC에 매일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겠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은 동맹하고만 하겠다는 건데 그 바운더리를 더 넓히자는 거니까요. 엔비디아는 어떤 입장이냐? 이 얘기는 또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샘 올트만의 이런 제안 나오고 너무너무 많은 말들 그리고 분석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픈 AI의 기업 지배구조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 기업 지배구조라는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가장 큰 문제가 터지는 게 바로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자, 오픈 AI 기업 지배구조 한번 복습해보면 오픈 AI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주주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AGI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거액의 투자금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샘 올트만이 한정 영리 기업 오픈 AI 글로벌 LLC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회사로 설립해요. 그러면서 개발은 자회사 소관이고 경영 의사결정은 모기업 소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초에 벌써 100억 달러 이상을 오픈 AI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투자했느냐? 모기업이 아니라 자회사한테 투자했어요. 모기업 이사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자리도 없습니다. 작년 말에 바뀌어서 이제는 참관 자격은 갖게 됐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내는 이사는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정 영리 기업이라는 게 뭐냐? 투자자는 투자액의 최대 100배까지만 수익 회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AI 수요가 폭발한다. 그렇게 되면 이 100배 너무 작은 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되는 거예요. 자, 모기업 이사회 이사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샘 알트만도 항상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게 나는 오픈 AI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픈 AI 주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회사 주식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자, 직원들은 어떠냐? 옵션에 따라서 유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인재 영입을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이 스탁 옵션을 가지고 백만장자, 억만장자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오픈 AI도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다른 사업체에 투자를 합니다. 외부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해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 2021년 말에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현재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미난 건 지금부터인데요. 이 펀드는 법적으로 오픈 AI 소유가 아니에요. 오픈 AI 자회사 소유도 아니고 오픈 AI 모기업 소유도 아닙니다. 누구 소유냐? 샘 올트만 개인 소유입니다. 자, 어떻게 샘 올트만 개인 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거액을 투자하면서 그 투자 조직이 샘 올트만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있느냐? 오픈 AI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빨리 시작하고 싶었다. 그냥 이거는 한시적 조치일 뿐이다. 근데 그 한시적 조치가 몇 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작년에 올트만이 CEO 복귀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거액의 투자 법적으로 어디에 귀속될까? 샘 올트만이 가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AGI 개발을 하다가 또는 AGI를 사용하다가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헷갈리는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픈 AI가 7조 달러 투자 유치를 운운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정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게 AGI라면 AGI 진짜 신급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